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현대지성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범인검거 작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2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쌍권총 크롤리라고 불렸던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던 총잡이 살인자가 웨스트엔드 애비뉴에 있던 애인의 아파트에서 포위된 상태였다. 150명에 달하는 경찰과 형사들이 꼭대기층에 있는 그의 은신처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최루가스를 투입하여 경찰 살인범 크롤리를 몰아내려고 했다. 주변 건물에는 기관총을 설치했다. 이후 1시간 이상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는 권총과 기관총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크롤리는 두툼한 의자 뒤에 쪼그려 앉아 쉴 새 없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전투를 지켜보았다. 뉴욕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크롤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 멀로니는 이 쌍권총 무법자야말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꼽힐만하다고 선언했다. 멀로니는 그는 사소한 동기만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려 듭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쌍권총 크롤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와중에도 그는 관계자분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동안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편지지에는 검붉은 흔적이 남아있다. 이 편지에서 크롤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오단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크롤리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길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질펀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한 명의 경찰이 나타나선 차에 다가가 말했다. 면허증 좀 봅시다. 아무런 말 없이 크롤리는 총을 꺼냈고 총탄에 퍼부어 경찰관을 쓰러뜨렸다. 경찰이 쓰러지자 크롤리는 차에서 뛰어나와 경찰의 총을 빼앗곤 쓰러져 있는 시신에 다시 한 발을 발사했다. 바로 이 살인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 오단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크롤리는 정기의자형을 선고받았다. 싱싱교도소에 위치한 사형장에서 그가 사람들을 죽인 대가가 이런 거군. 이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는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 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일에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크롤리의 태도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태도였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데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왔죠.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비난입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고요. 알 카포네의 말이다. 그렇다. 미국의 가장 악명 높았던 공곡의 적, 시카고에서 등장했던 가장 잔인한 갱단두목이 이렇게 말했다. 카포네 역시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나 받고 있는 공공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다. 뉴요크에서 다른 갱들의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졌던 덜치 슈츠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악독하기로는 둘째가라며 서러운 조직 폭력배 두목이었던 더치 슐츠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선 사업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이었던 로즈와 이 주제에 대해 몇 해 동안에 걸쳐 흥미로운 서신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싱싱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 생각하죠.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 금고리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때론 오류투성이고 때론 합리적인 나름의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 합니다. 결론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더치 슐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자책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세웠던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이미 30년 전에 남을 꾸짖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애쓰느라 하나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투덜거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 워너메이커는 일찍이 이 교훈을 익혔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30년도 넘게 실컷 헛물을 켠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 있었다.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 즉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비난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한 병사는 우선 다음 날까지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힐 기회를 갖는다. 만일 즉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천벌을 받는다. 시민사회에도 그와 같은 법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푸념을 늘어놓는 부모, 잔소리하는 아내, 꾸짖는 걸 즐기는 고용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남 탓하는 고약한 무리들을 위한 법 말이다. 비판이 아무런 바람직한 결과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태프트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논쟁을 예로 들어보자. 이 논쟁은 공화당을 분열시켰고 그 결과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 논쟁으로 인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큼지막하고 눈에 띄는 기사들이 신문을 장식하게 되었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빠르게 사실들을 검토해보자. 1908년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사자를 잡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미국에 돌아온 루스벨트는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는 태프트 정부에 대노했다. 그는 태프트를 보수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의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다. 그는 태프트를 보수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의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다.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진보당인 불무수당을 창당해 공화당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 후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태프트와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단 2주에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공화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비난했다. 하지만 태프트가 그 비난을 받아들였을까? 물론 아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테프트는 말했다.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루스벨트? 테프트? 솔직히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리 루스벨트가 온갖 비난에 퍼부어대더라도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루스벨트의 비난은 오히려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원치 않았던 효과만 낳았고,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만들었을 따름이다. 티포트돔 유전 스캔들의 예를 들어보자. 이 스캔들은 1920년대 초반 미국의 언론을 분노하게 했고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사건은 미국의 공공부문에서 벌어진 전례가 없었던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다음은 있는 그대로의 전말이다. 하딩 내각의 내무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엘크힐과 티포트돔에 있는 정부 관할 유전을 임대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유전은 나중에 미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지 않고 놓아두었던 것이다. 폴 장관이 경쟁 입찰을 유도했을까? 물론 아니다. 그는 이 입맛이 저절로 다셔질 만한 계약을 바로 자신의 친구인 에드워드 도헤니에게 넘겨주었다. 도헤니는 그 대가로 무엇을 해주었을까? 그는 폴 장관에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10만 달러를 주었다. 그 후 폴 장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미 해병대에 명령을 내려 엘크힐 주변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유정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을 몰아냈다. 무력에 의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경쟁자들은 법정으로 향했고 이에 티포트돔 스캔들의 뚜껑이 열렸다. 이 스캔들에서 나는 악취는 너무도 심해서 하딩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모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공화당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엘버트 비 폴은 감옥에 갇혔다. 폴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공직자 중 그만큼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가 뉘우쳤을까? 절대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나 허버트 후보가 대중연설에서 하딩 대통령은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데서 온 심적인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폴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폴이 하딩을 배신했다고? 아니야, 내 남편은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 집엔 금이 가득한데 왜 내 남편이 잘못된 일에 유혹을 받겠어? 배신당한 건 내 남편이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 남편이야. 당신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예를 보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 당신이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엘버트 폴을 기억하도록 하자.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와 같다.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자. 혹 테프트처럼 착한 사람이라면 아마 더 잘할 수 없었다는 말로 그치겠지만 말이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이브러햄 링컨은 한 싸구려 숙박시설의 문간방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다. 링컨이 존 윌크스 부스에게 저격을 당했던 포드 극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이었다. 링컨의 커다란 몸은 그에겐 너무 짧아 보이는 움푹 들어간 침대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다. 로자 보네르의 유명한 그림, 말시장의 조잡한 복제품들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고 조악한 가스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죽어가는 링컨을 보며 육군 장관 스탠드는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저기 누워있다.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 데 성공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10년간 링컨의 삶에 대해 연구했고 3년을 꼬박 알려지지 않는 링컨을 쓰고 검토하는 데 바쳤다. 링컨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해 나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자부한다. 나는 링컨이 사람을 다루었던 방식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링컨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좋아했을까? 물론이다.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 피전크릭밸리에 살 때 그는 비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다 떨어뜨려 놓곤 했다. 이 편지 중 하나가 링컨이 평생 잊지 못할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링컨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딱 한 번은 조금 지나쳤다. 1842년 가을, 그는 제임스 쉴스라는 허영으로 가득 차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을 조롱했다. 링컨은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편지를 기고해 그를 비웃으며 놀렸다. 마을 사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던 쉴스는 분노로 끌어올랐다. 그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아내자마자 말에 올라타 링컨을 찾아 출발했다. 그리곤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투를 하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무기 선택권이 있었다. 링컨은 팔이 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 기사들이 쓰던 날이 넓은 칼을 택하고 미국 육군사령관 졸업생에게 칼싸움을 배웠다. 정해진 날이 되자 링컨과 쉴스는 미시시피강 모래톱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죽기까지 싸울 작정이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결투에 입회인들이 끼어들어 결투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은 링컨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려 했다. 남북전쟁 중 링컨은 포토맥 지구사령관으로 새로운 장군을 여러 번 임명해야 했다. 맥클렐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등이었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링컨은 커다란 실망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미국 사람 절반은 이 무능한 장군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였다. 자신의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한 심한 말을 할 때도 링컨은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다.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하자 7월 4일 밤 남북은 총사령관 리 장군이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을 때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주한 군대와 더불어 포토맥 강에 도착했을 때 강은 이미 물이 불어 건널 수 없는 상태였고 승리로 의기양양했던 북군은 뒤를 거의 따라잡고 있었다. 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다. 링컨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늘이 내린 금쪽 같은 기회였다. 리 장군의 군대를 사로잡아 전쟁을 단숨에 끝낼 기회였다. 커다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상태에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전략회의 따위는 소집하지 말고 당장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링컨은 전보를 통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모자라 긴급 전령을 보내 미드에게 즉시 공격하라고 주문했다.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명령을 받은 바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을 어기며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주저하고 망설였다. 그리곤 전보를 통해 5만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놓고 공격하기를 거부한 셈이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강물은 빠졌고 리 장군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포토맥 강을 건너 도망갈 수 있었다. 링컨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링컨은 아들 로버트를 향해 소리쳤다. 제기랄, 이게 뭐야? 거의 손 안에 들어왔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군대는 내 명령이나 행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군.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무능한 장군이라도 리 장군을 패배시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에게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실망이 컸던 링컨은 자리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기억해둘 것은 이때 이미 링컨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표현도 대단히 절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863년 링컨이 썼던 편지는 격렬한 비난이라고 보아도 좋다. 미드 장군 귀야, 리 장군이 우리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당신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를 손쉽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니 리만 붙잡았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리를 확실하게 공격하지 못했던 귀하가 강을 건너서 당시 가지고 있던 병력에 비해 3분의 2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걸 기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일 뿐더러 나는 이제 귀하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미드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추측하는가? 미드는 이 편지를 보지 못했다. 링컨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링컨이 죽고 난 후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내 생각에는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 링컨은 창밖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굴어선 안 돼. 이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에게 공격명령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게티즈버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미드처럼 지난주 동안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면 아마도 나도 그렇게 공격하고픈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 내가 미드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아마 나도 미드와 똑같이 처신했을 거야.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야. 편지를 보내면 내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미드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될 거야. 편지로 인해 그는 나를 비난하겠지. 편지는 언짢은 감정만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드는 지휘관으로서는 볼장 다 본 사람이 될 테고 그러면 그는 전역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미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링컨은 편지를 한쪽에 치워놓았을 것이다. 자신의 쓰디 쓴 경험을 통해 아무리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을 해보았자 바람직한 결과는 생겨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통령 재임 중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뒤로 기대어 앉아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걸려있던 커다란 링컨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문하곤 했다고 말했다. 링컨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누군가를 훈계하고픈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5 지폐를 꺼내보도록 하자. 지폐에서 링컨의 얼굴을 보며 자문해보는 거다.
만일 링컨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일이다. 괜찮다. 정말 찬성이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다. 게다가 훨씬 덜 위험하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말했다. 먼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휴가는 편하게 쉬고 새해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집 문 앞이 더러운데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라고 공자는 말했다.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안달일 때 나는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정말 바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데이비스는 한때 미국 문학계에서 혜성같이 떠오르던 인물이었다. 당시 몇몇 작가들과 관련하여 한 잡지에 게재할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나는 데이비스에게 작업 방식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 바로 몇 주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구술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나는 감명을 받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대단한 거물이고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금도 바쁘지 않았지만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그런 말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짧은 글 뒤에 똑같은 말을 붙여보냈다. 구술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데이비스는 시간을 내어 답장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편지의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이 휘갈겨 써서 돌려보냈다. 세상에서 당신보다 무례한 사람은 없소. 그렇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마도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일단 적개심부터 들었다. 나의 적개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0년 후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가 내게 주었던 상처였다. 인정하기도 창피한 일이다. 앞으로도 몇십 년은 지속되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남아있을 적개심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약간의 신랄한 비판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너드 우드 장군은 질책을 받고 프랑스로의 출정을 허가받지 못했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난 나머지 얼마 못 가 죽었다. 토마스 하디는 영문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이다. 그런 하디조차 심각한 비판을 받고는 펜을 영원히 꺾어버렸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채터턴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렸을 때는 눈치도 없고 요령부득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에 재주를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데무노 셰무엘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나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2장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혹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하나다.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옆구리에 권총을 찔러넣고 시계를 내놓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협조를 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바뀔 것이다. 아이를 때리고 위협하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련되지 못한 방법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 지구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듀이 교수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을 기억하라.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이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도 이 책에서 이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갈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 건강과 생명 유지. 둘, 음식. 셋, 잠. 넷,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다섯, 내세의 삶. 여섯, 성적 만족. 일곱,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여덟,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단 하나만 제외하면 말이다.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하나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듀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링컨은 어떤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명심하라. 그는 바람이나 욕망, 열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이 갈망은 누그러지지 않고 변함없는 갈망이다. 이 마음속의 굶주림을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고
그가 죽으면 심지어 장의사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다. 예를 들어보자. 미주리주 농장에 살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두룩저지 품종의 돼지와 혈통 있는 하얀 머리 소들을 키우셨다. 우리는 중서부 전체를 돌아다니며 돼지와 소를 시골장이나 가축 품평회에 출품했다. 1등상을 많이도 받았다. 아버지는 상으로 받은 파란색 리본을 하얀 모슬린 천에 붙이곤 친구나 방문객이 올 때마다 그 긴 모슬린 천을 꺼냈다. 아버지가 천의 한쪽 끝을 붙잡으시고 다른 쪽 끝은 내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파란색 리본을 보여주셨다. 돼지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리본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이 리본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불타는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문명은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충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식품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떠리로 산 통 밑바닥에서 찾은 법학서적을 공부했다. 아마 그 식품점 점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인류 역사에 가장 길이 남을 소설을 썼다. 이 욕망 때문에 크리스토퍼 렌은 예술적인 석조 건물을 설계했다. 이 욕망 때문에 록펠러는 다 쓰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축적했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돈 많은 집안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집을 짓는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으려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을 몰고 당신의 똑똑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많은 아이들이 갱단에 가입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바로 이 욕망 때문이다. 뉴욕 경찰국장이었던 E.P. 멀로니에 따르면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자들은 자기애가 넘치다 못해 체포된 후 처음 요구하는 것이 자신을 무슨 영웅처럼 대문짝하게 실은 신문을 구해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감옥에서 복역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는 와닿는 문제가 아니다. 그저 지금 당장 스포츠 스타, 영화배우, 텔레비전 스타와 정치인들과 나란히 신문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즐거울 따름이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지 말해준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존 디 록펠러는 중국 북경의 돈을 쾌척해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반면 딜린저는 노상강도, 은행강도, 살인과 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졌다. FBI 요원들이 그를 추적하자 그는 미네소타의 한 농가로 뛰어들어가 내가 딜린저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공공의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해치지 않겠다. 하지만 난 딜린저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 딜린저와 록펠러의 중요한 차이는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는 방식이 달랐다는 점이다. 역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 분투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흥미로운 사례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조지 워싱턴조차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주길 바랐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이자 인도의 총독이라는 칭호를 달라고 간청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여왕 폐하라고 적혀있지 않은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으려 했고 링컨 부인은 백악관에서 마치 호랑이처럼
그랜트 장군 부인에게 덤벼들며 소리쳤다고 한다.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비드 제독의 1928년 남극 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이유는 남극의 얼음산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려는 열망 때문이었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라는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주기를 원했다. 최고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셰익스피어마저도 가문 문장을 얻어 자신의 이름을 더욱 빛내려고 했다. 동정과 관심을 얻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환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맥킬리 부인의 예를 들어보자. 그녀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자신의 남편이 중요한 국사를 도외시한 채 침대에 등을 기대고 누워 그녀를 안고 잠들 때까지 지켜보게 하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아픈 치아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항상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끝없이 관심을 받으려는 욕망을 충족시켰다. 한 번은 남편이 국무장관 존 헤이와의 약속을 지키느라 치과 의사와 단둘이 남겨지자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소설가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스스로 환자가 되기로 선택한 똑똑하고 건강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어느 날 이 여성은 무언가에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나이 같은 거겠죠? 혹은 결혼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외로운 나날만이 펼쳐질 테고 기대할 곳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드러누웠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녀의 나이든 어머니가 음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든 어머니는 자식을 건사하는 데 지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몇 주 동안 환자는 초췌한 채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살기 시작했죠.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힘든 세상에서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찾기 위해 실제로는 미쳐버리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막연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매독과 같은 질환이 뇌세포를 파괴하여 정신 이상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반 정도가 뇌병변 장애, 알코올, 독극물, 부상과 같은 신체적 원인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나머지 반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신 이상을 겪는 나머지 절반의 뇌세포는 조직적으로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사후부검에서 그들의 뇌세포 조직을 정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도 이 조직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조직만큼이나 건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 사람들은 미쳤을까? 최근에 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의 병원장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였다. 정신병에 대한 지식으로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받기 힘들다는 상도 모두 휩쓸었던 이 의사는 내게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확실하게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정신 이상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가질 수 없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치료 중인 환자 한 명은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녀는 사랑, 성적 만족,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특권을 원했죠. 하지만 그녀의 모든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죠. 심지어 같이 밥도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내에게 2층 자기 방까지 음식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아이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얻지 못했어요. 그녀는 미쳤죠. 하지만 상상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의 처녀적 성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영국 귀족과 재혼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레이디 스미스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해요. 애들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녀는 매일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말하죠.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녀의 꿈이라는 배는 현실이라는 험준한 바위에 부딪혀 박살났다. 하지만 광기라는 화창하게 해가 빛나는 환상적인 섬에서 그녀의 배는 돛에 바람을 가득 안고 돛대를 스치는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항구로 들어오는 중이다. 비극적인가? 글쎄 모르겠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내게 말했다. 내가 손을 뻗어 그녀에게 정신을 돌려줄 수 있어도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그녀는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한 거려. 집단적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을 즐긴다. 그러지 않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그들은 100만 달러 수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발행한다. 이슬람교 시아파 교주 아가칸에게 기꺼이 소개장도 써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꿈의 세계에서 그토록 원했던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발견했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치기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갈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해보자. 내가 아는 한 1년에 100만 달러의 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역사상 단 2명이다. 윌터 크라이슬러와 찰스 슈아브다. 앤드류 카네기는 왜 슈아브에게 1년에 100만 달러, 하루로 따지자면 3천 달러 이상의 돈을 주었을까? 슈아브가 천재였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슈아브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철강 제조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였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찰스 슈아브는 자신보다 철강 제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슈아브는 자신이 그만큼 많은 돈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가 스스로 말한 비결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은 동판에 새겨놓은 이 나라의 모든 집과 학교, 모든 공장과 사무실에 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브라질의 연간 강우량을 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이 말을 외워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슈아브가 말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슈아브는 이 말을 실천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 정반대로 행동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을 쥐잡듯이 잡고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많은 위인들도 만났죠. 슈아브는 말했다. 모든 위인 혹은 지위를 가진 높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판보다는 인정정신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슈아브는 앤드류 가네기가 엄청난 성공을 가둔 가장 두드러진 비결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카네기는 자신의 동료들을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도 지지했다.
카네기는 심지어 자신의 묘비에서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는 스스로 묘비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자신보다 훌륭했던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 묻혀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인정이야말로 록펠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그의 파트너 중 하나였던 에드워드 T. 베드포트가 실수를 저질러서 남미에서 잘못된 구매를 하여 100만 달러 이상을 날렸을 때였다. 록펠러는 비난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베드포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상황은 이미 종결된 다음이었다. 그래서 록펠러는 칭찬할 거리를 찾았다. 그는 베드포트에게 투자한 돈의 60%라도 건졌으니 잘했다고 축하해 주었다. 근사하군. 록펠러가 말했다. 우리는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데 말이야. 브로드웨이를 쥐락펴락했던 뛰어난 사업가 플로렌츠 지그펠트는 평범한 소녀들을 스타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평범한 소녀를 무대 위에 세운 다음 신비롭고 유혹적이고 매력 있는 여인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인정과 확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지그펠트는 예의와 배려의 힘만으로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합창단 여성들의 임금을 주당 30달러에서 무려 175달러로 인상했다. 또 지그펠트는 여성들에게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기도 했다. 뮤지컬 폴리스가 초연되던 밤, 그는 캐스팅된 모든 배우에게 축전을 보내고 합창단 여성들 모두에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장미꽃을 보냈다. 배우 알프레드 런트의 빈에서의 재회라는 영화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키워줄 자양분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친구들과 직원들의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경우는 얼마나 드문 일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쇠고기와 감자를 먹이며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샛별의 음악처럼 울려 퍼질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하지 않는다. 몇몇 독자들 중에는 여기까지 글을 읽다 지금쯤 캐캐 묵은 말이라니, 아첨이라니, 그럴듯한 말이라니, 아부라니, 나도 그런 걸 시도해 보였지.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특히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아첨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아첨은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아첨은 보통 실패하고 또 그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워낙 인정에 굶주리고 인정을 갈망하여 진정한 인정이 아니어도 아무거나 집어삼키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풀과 지렁이라도 먹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여러 번 결혼했던 무디바니 형제가 결혼 시장에서 그렇게 불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왕자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두 명의 아름답고 유명한 영화배우, 한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마돈나,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잡화점을 소유한 바바라 허튼과 결혼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아델라 로저스 세인트 존은 리버티지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들이 여성들에게 매력이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세상 일에 밝고 남성에 대해선 전문가이고 위대한 예술가이기도 했던 폴라 네그리가 그 까닭을 내게 설명해 준 적이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내가 만난 그 어떤 남자들보다 아첨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아첨이라는 기술은 지금과 같은 현대적이고 유머가 중요한 시대에는 잊혀버린 기술이죠.
확신하건대 그게 무디바디 형제가 여성들에게 매력이 있는 비결이에요.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을 좋아했다.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벤저미 디즐레일리는 여왕을 다룰 때 조금 지나칠 정도로 아첨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아부를 삽으로 퍼부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리즈레일리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대영 제국을 지배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유능하고 능수놀란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름대로 천재였다. 그러니 그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식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아첨은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아첨은 위조지폐와 같다. 위조지폐를 유통시켰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처럼 아첨도 결국은 문제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온다. 하나는 이기적이지 않다.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인정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최근에 멕시코시티 차플테페 궁전에서 알바로 오브레곤의 흉상을 본 적이 있다. 흉상 아래에 있는 오브레곤 장군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금원이 조각되어 있었다. 당신을 공격하는 적들을 두려워 말라. 당신에게 아첨하는 친구를 두려워하라. 아니다. 나는 결코 아첨을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에 있는 서재의 벽에 6개의 격언을 적어놓도록 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싸구려 칭찬을 하지도 받지도 않도록 인도하소서. 싸구려 칭찬. 그것이 바로 아첨이다. 한 번은 그럴듯한 아첨의 정의를 읽은 적이 있다. 여기에서 다시 말해보겠다. 아첨이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당신의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마련이다. 아첨만으로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이미 인간관계의 전문가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로 95% 정도의 시간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길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한다면 싸구려이고 거짓투성이어서 입에 나오자마자 거짓임이 드러나는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에머스는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에머슨같이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1000번은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우리의 업적, 우리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기로 하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할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2.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현대지성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2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쌍권총 크롤리라고 불렸던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던 총잡이 살인자가 웨스트엔드 애비뉴에 있던 애인의 아파트에서 포위된 상태였다. 150명에 달하는 경찰과 형사들이 꼭대기층에 있는 그의 은신처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최루가스를 투입하여 경찰 살인범 크롤리를 몰아내려고 했다. 주변 건물에는 기관총을 설치했다. 이후 1시간 이상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는 권총과 기관총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크롤리는 두툼한 의자 뒤에 쪼그려 앉아 쉴 새 없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전투를 지켜보았다. 뉴욕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크롤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 멀루니는 이 쌍권총 무법자야말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꼽힐 만하다고 선언했다. 멀루니는 그는 사소한 동기만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려 듭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쌍권총 크롤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와중에도 그는 관계자분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동안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편지지에는 검붉은 흔적이 남아있다. 이 편지에서 크롤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오단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크롤리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길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질펀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한 명의 경찰이 나타나선 차에 다가가 말했다. 면허증 좀 봅시다. 아무런 말 없이 크롤리는 총을 꺼냈고 총탄에 퍼부어 경찰관을 쓰러뜨렸다. 경찰이 쓰러지자 크롤리는 차에서 뛰어나와 경찰의 총을 빼앗곤 쓰러져 있는 시신에 다시 한 발을 발사했다. 바로 이 살인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 오단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크롤리는 정기의자형을 선고받았다. 싱싱교도소에 위치한 사형장에서 그가 사람들을 죽인 대가가 이런 거군. 이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는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 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일에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크롤리의 태도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태도였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데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왔죠.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비난입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고요. 알 카포네의 말이다. 그렇다. 미국의 가장 악명 높았던 공곡의 적, 시카고에서 등장했던 가장 잔인한 갱단 두목이 이렇게 말했다. 카포네 역시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나 받고 있는 공공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다. 뉴요크에서 다른 갱들의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졌던 덜치 슈츠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악독하기로는 둘째가라며 서러운 조직 폭력배 두목이었던 더치 슈츠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선 사업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이었던 로즈와 이 주제에 대해 몇 해 동안에 걸쳐 흥미로운 서신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싱싱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 생각하죠.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 금고리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때론 오류투성이고 때론 합리적인 나름의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 합니다. 결론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더치 슐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자책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에 세웠던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이미 30년 전에 남을 꾸짖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애쓰느라 하나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투덜거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 워너메이커는 일찍이 이 교훈을 익혔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30년도 넘게 실컷 헛물을 견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 있었다.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의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 즉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비난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한 병사는 우선 다음 날까지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힐 기회를 갖는다. 만일 즉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천벌을 받는다. 시민사회에도 그와 같은 법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푸념을 늘어놓는 부모, 잔소리하는 아내, 꾸짖는 걸 즐기는 고용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남 탓하는 고약한 무리들을 위한 법 말이다. 비판이 아무런 바람직한 결과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태프트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논쟁을 예로 들어보자. 이 논쟁은 공화당을 분열시켰고 그 결과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 논쟁으로 인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큼지막하고 눈에 띄는 기사들이 신문을 장식하게 되었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빠르게 사실들을 검토해보자. 1908년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사자를 잡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미국에 돌아온 루스벨트는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는 태프트 정부에 대노했다. 그는 태프트를 보수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의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다. 그는 태프트를 보수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의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다.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진보당인 불무수당을 창당해 공화당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 후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태프트와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단 2주에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공화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비난했다. 하지만 태프트가 그 비난을 받아들였을까? 물론 아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태프트는 말했다.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루스벨트? 태프트? 솔직히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리 루스벨트가 온갖 비난에 퍼부어대더라도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루스벨트의 비난은 오히려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원치 않았던 효과만 낳았고,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만들었을 따름이다. 티포트돔 유전 스캔들의 예를 들어보자. 이 스캔들은 1920년대 초반 미국의 언론을 분노하게 했고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사건은 미국의 공공부문에서 벌어진 전례가 없었던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다음은 있는 그대로의 전말이다. 하딩 내각의 내무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엘크힐과 티포트돔에 있는 정부 관할 유전을 임대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유전은 나중에 미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지 않고 놓아두었던 것이다. 폴 장관이 경쟁 입찰을 유도했을까? 물론 아니다. 그는 이 입맛이 저절로 다셔질 만한 계약을 바로 자신의 친구인 에드워드 도헤니에게 넘겨주었다. 도헤니는 그 대가로 무엇을 해주었을까? 그는 폴 장관에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10만 달러를 주었다. 그 후 폴 장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미 해병대에 명령을 내려 엘크힐 주변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유정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을 몰아냈다. 무력에 의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경쟁자들은 법정으로 향했고 이에 티포트돔 스캔들의 뚜껑이 열렸다. 이 스캔들에서 나는 악취는 너무도 심해서 하딩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모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공화당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엘버트 비 폴은 감옥에 갇혔다. 폴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공직자 중 그만큼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가 뉘우쳤을까? 절대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나 허버트 후보가 대중연설에서 하딩 대통령은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데서 온 심적인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폴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폴이 하딩을 배신했다고? 아니야. 내 남편은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 집엔 금이 가득한데 왜 내 남편이 잘못된 일에 유혹을 받겠어. 배신당한 건 내 남편이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 남편이야. 당신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예를 보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 당신이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엘버트 폴을 기억하도록 하자. 비판이란 마치 전서구와 같다.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자. 혹 테프트처럼 착한 사람이라면 아마 더 잘할 수 없었다는 말로 그치겠지만 말이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이브러햄 링컨은 한 싸구려 숙박시설의 문간방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다. 링컨이 존 윌크스 부스에게 저격을 당했던 포드 극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이었다. 링컨의 커다란 몸은 그에겐 너무 짧아 보이는 움푹 들어간 침대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다. 로자 보네르의 유명한 그림, 말시장의 조잡한 복제품들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고 조악한 가스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죽어가는 링컨을 보며 육군 장관 스탠드는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저기 누워있다.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10년간 링컨의 삶에 대해 연구했고 3년을 꼬박
알려지지 않는 링컨을 쓰고 검토하는 데 바쳤다. 링컨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해 나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자부한다. 나는 링컨이 사람을 다루었던 방식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링컨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좋아했을까? 물론이다.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 피전크릭밸리에 살 때 그는 비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다 떨어뜨려 놓곤 했다. 이 편지 중 하나가 링컨이 평생 잊지 못할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링컨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딱 한 번은 조금 지나쳤다. 1842년 가을, 그는 제임스 쉴스라는 허영으로 가득 차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을 조롱했다. 링컨은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편지를 기고해 그를 비웃으며 놀렸다. 마을 사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던 쉴스는 분노로 끌어올랐다. 그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아내자마자 말에 올라타 링컨을 찾아 출발했다. 그리곤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투를 하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무기 선택권이 있었다. 링컨은 팔이 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 기사들이 쓰던 날이 넓은 칼을 택하고 미국 육군사령관 졸업생에게 칼싸움을 배웠다. 정해진 날이 되자 링컨과 쉴스는 미시시피강 모래톱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죽기까지 싸울 작정이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결투에 입회인들이 끼어들어 결투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은 링컨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려 했다. 남북전쟁 중 링컨은 포토맥 지구사령관으로 새로운 장군을 여러 번 임명해야 했다. 맥클렐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등이었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링컨은 커다란 실망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미국 사람 절반은 이 무능한 장군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였다. 자신의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한 심한 말을 할 때도 링컨은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다.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하자. 7월 4일 밤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이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을 때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주한 군대와 더불어 포토맥 강에 도착했을 때 강은 이미 물이 불어 건널 수 없는 상태였고 승리로 의기양양했던 북군은 뒤를 거의 따라잡고 있었다. 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다. 링컨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늘이 내린 금쪽 같은 기회였다. 리 장군의 군대를 사로잡아 전쟁을 단숨에 끝낼 기회였다. 커다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상태에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전략회의 따위는 소집하지 말고 당장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링컨은 전보를 통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모자라 긴급 전령을 보내 미드에게 즉시 공격하라고 주문했다.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명령을 받은 바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을 어기며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주저하고 망설였다. 그리곤 전보를 통해 오만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놓고 공격하기를 거부한 셈이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강물은 빠졌고 리 장군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포토맥강을 건너 도망갈 수 있었다. 링컨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링컨은 아들 로버트를 향해 소리쳤다. 제기랄, 이게 뭐야? 거의 손 안에 들어왔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군대는 내 명령이나 행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군.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무능한 장군이라도 리 장군을 패배시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에게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실망이 컸던 링컨은 자리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기억해둘 것은 이때 이미 링컨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표현도 대단히 절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863년 링컨이 썼던 편지는 격렬한 비난이라고 보아도 좋다. 미드 장군 귀야, 리 장군이 우리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당신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를 손쉽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니 리만 붙잡았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리를 확실하게 공격하지 못했던 귀하가 강을 건너서 당시 가지고 있던 병력에 비해 3분의 2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걸 기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일 뿐더러 나는 이제 귀하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미드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추측하는가? 미드는 이 편지를 보지 못했다. 링컨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링컨이 죽고 난 후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내 생각에는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 링컨은 창밖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굴어선 안 돼. 이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에게 공격명령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게티즈버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미드처럼 지난주 동안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면 아마도 나도 그렇게 공격하고픈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 내가 미드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아마 나도 미드와 똑같이 처신했을 거야.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야. 편지를 보내면 내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미드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될 거야. 편지로 인해 그는 나를 비난하겠지. 편지는 언짢은 감정만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드는 지휘관으로서는 볼장 다 본 사람이 될 테고 그러면 그는 전역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미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링컨은 편지를 한쪽에 치워놓았을 것이다. 자신의 쓰디 쓴 경험을 통해 아무리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을 해보았자 바람직한 결과는 생겨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통령 재임 중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뒤로 기대어 앉아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걸려있던 커다란 링컨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문하곤 했다고 말했다. 링컨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누군가를 훈계하고픈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5 지폐를 꺼내보도록 하자. 지폐에서 링컨의 얼굴을 보며 자문해보는 거다. 만일 링컨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일이다. 괜찮다. 정말 찬성이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다. 게다가 훨씬 덜 위험하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말했다. 먼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휴가는 편하게 쉬고 새해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집 문 앞이 더러운데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라고 공자는 말했다.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안달일 때 나는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정말 바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데이비스는 한때 미국 문학계에서 혜성같이 떠오르던 인물이었다. 당시 몇몇 작가들과 관련하여 한 잡지에 게재할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나는 데이비스에게 작업 방식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 바로 몇 주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구술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나는 감명을 받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대단한 거물이고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금도 바쁘지 않았지만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그런 말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짧은 글 뒤에 똑같은 말을 붙여보냈다. 구술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데이비스는 시간을 내어 답장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편지의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이 휘갈겨 써서 돌려보냈다. 세상에서 당신보다 무례한 사람은 없어. 그렇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마도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일단 적개심부터 들었다. 나의 적개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0년 후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가 내게 주었던 상처였다. 인정하기도 창피한 일이다. 앞으로도 몇십 년은 지속되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남아있을 적개심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약간의 신랄한 비판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너드 우드 장군은 질책을 받고 프랑스로의 출정을 허가받지 못했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난 나머지 얼마 못 가 죽었다. 토마스 하디는 영문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이다. 그런 하디조차 심각한 비판을 받고는 펜을 영원히 꺾어버렸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채터턴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렸을 때는 눈치도 없고 요령부득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에 재주를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대문호 셰무엘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나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2장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혹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하나다.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옆구리에 권총을 찔러넣고 시계를 내놓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협조를 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바뀔 것이다. 아이를 때리고 위협하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련되지 못한 방법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듀이 교수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을 기억하라.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이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도 이 책에서 이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갈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 건강과 생명 유지. 둘, 음식. 셋, 잠. 넷,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다섯, 내세의 삶. 여섯, 성적 만족. 일곱,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여덟,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단 하나만 제외하면 말이다.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하나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듀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링컨은 어떤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명심하라. 그는 바람이나 욕망, 열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이 갈망은 누그러지지 않고 변함없는 갈망이다. 이 마음속의 굶주림을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고 그가 죽으면 심지어 장의사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다. 예를 들어보자.
미주리주 농장에 살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두룩저지 품종의 돼지와 혈통 있는 하얀 머리 소들을 키우셨다. 우리는 중서부 전체를 돌아다니며 돼지와 소를 시골장이나 가축 품평회에 출품했다. 1등 상을 많이도 받았다. 아버지는 상으로 받은 파란색 리본을 하얀 모슬린 천에 붙이곤 친구나 방문객이 올 때마다 그 긴 모슬린 천을 꺼냈다. 아버지가 천의 한쪽 끝을 붙잡으시고 다른 쪽 끝은 내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파란색 리본을 보여주셨다. 돼지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리본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이 리본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불타는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문명은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충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식품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떠리로 산 통 밑바닥에서 찾은 법학서적을 공부했다. 아마 그 식품점 점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인류 역사에 가장 길이 남을 소설을 썼다. 이 욕망 때문에 크리스토퍼 렌은 예술적인 석조 건물을 설계했다. 이 욕망 때문에 록펠러는 다 쓰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축적했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돈 많은 집안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집을 짓는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으려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을 몰고 당신의 똑똑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많은 아이들이 갱단에 가입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바로 이 욕망 때문이다. 뉴욕 경찰국장이었던 이피 멀로니에 따르면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자들은 자기애가 넘치다 못해 체포된 후 처음 요구하는 것이 자신을 무슨 영웅처럼 대문짝하게 실은 신문을 구해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감옥에서 복역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는 와닿는 문제가 아니다. 그저 지금 당장 스포츠 스타, 영화 배우, 텔레비전 스타와 정치인들과 나란히 신문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즐거울 따름이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지 말해준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존 디 록펠러는 중국 북경의 돈을 쾌척해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반면 딜린저는 노상강도, 은행강도, 살인과 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졌다. FBI 요원들이 그를 추적하자 그는 미네소타의 한 농가로 뛰어들어가 내가 딜린저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해치지 않겠다. 하지만 난 딜린저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 딜린저와 록펠러의 중요한 차이는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는 방식이 달랐다는 점이다. 역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 분투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흥미로운 사례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조지 워싱턴조차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주길 바랐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이자 인도의 총독이라는 칭호를 달라고 간청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여왕 폐하라고 적혀있지 않은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으려 했고 링컨 부인은 백악관에서 마치 호랑이처럼 그랜트 장군 부인에게 덤벼들며 소리쳤다고 한다.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앉아있는 거죠?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비드 제독의 1928년 남극 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이유는
남극의 얼음산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려는 열망 때문이었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라는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주기를 원했다. 최고 중에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셰익스피어마저도 가문 문장을 얻어 자신의 이름을 더욱 빛내려고 했다. 동정과 관심을 얻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환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맥킬리 부인의 예를 들어보자. 그녀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자신의 남편이 중요한 국사를 도외시한 채 침대에 등을 기대고 누워 그녀를 안고 잠들 때까지 지켜보게 하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아픈 치아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항상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끝없이 관심을 받으려는 욕망을 충족시켰다. 한 번은 남편이 국무장관 존 헤이와의 약속을 지키느라 치과 의사와 단둘이 남겨지자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소설가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스스로 환자가 되기로 선택한 똑똑하고 건강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어느 날 이 여성은 무언가에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나이 같은 거겠죠? 혹은 결혼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외로운 나날만이 펼쳐질 테고 기대할 곳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드러누웠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녀의 나이든 어머니가 음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든 어머니는 자식을 건사하는 데 지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몇 주 동안 환자는 초췌한 채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살기 시작했죠.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힘든 세상에서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찾기 위해 실제로는 미쳐버리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막연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매독과 같은 질환이 뇌세포를 파괴하여 정신 이상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반 정도가 뇌병변 장애, 알코올, 독극물, 부상과 같은 신체적 원인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나머지 반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신 이상을 겪는 나머지 절반의 뇌세포는 조직적으로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사후부검에서 그들의 뇌세포 조직을 정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도 이 조직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조직만큼이나 건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 사람들은 미쳤을까? 최근에 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의 병원장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다. 정신병에 대한 지식으로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받기 힘들다는 상도 모두 휩쓸었던 이 의사는 내게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확실하게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정신 이상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가질 수 없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치료 중인 환자 한 명은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녀는 사랑, 성적 만족,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특권을 원했죠. 하지만 그녀의 모든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죠. 심지어 같이 밥도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내에게 2층 자기 방까지 음식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아이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얻지 못했어요. 그녀는 미쳤죠. 하지만 상상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의 처녀적 성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영국 귀족과 재혼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레이디 스미스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해요. 애들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녀는 매일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말하죠.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녀의 꿈이라는 배는 현실이라는 험준한 바위에 부딪혀 박살났다. 하지만 광기라는 화창하게 해가 빛나는 환상적인 섬에서 그녀의 배는 돛에 바람을 가득 안고 돛대를 스치는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항구로 들어오는 중이다. 비극적인가? 글쎄 모르겠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내게 말했다. 내가 손을 뻗어 그녀에게 정신을 돌려줄 수 있어도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그녀는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한 거려. 집단적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을 즐긴다. 그러지 않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그들은 100만 달러 수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발행한다. 이슬람교 시아파 교주 아가칸에게 기꺼이 소개장도 써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꿈의 세계에서 그토록 원했던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발견했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치기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갈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해보자. 내가 아는 한 1년에 100만 달러의 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역사상 단 2명이다. 윌터 크라이슬러와 찰스 슈아브다. 앤드류 카네기는 왜 슈아브에게 1년에 100만 달러, 하루로 따지자면 3천 달러 이상의 돈을 주었을까? 슈아브가 천재였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슈아브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철강 제조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였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찰스 슈아브는 자신보다 철강 제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슈아브는 자신이 그만큼 많은 돈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가 스스로 말한 비결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은 동판에 새겨놓은 이 나라의 모든 집과 학교, 모든 공장과 사무실에 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브라질의 연간 강우량을 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이 말을 외워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슈아브가 말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슈아브는 이 말을 실천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 정반대로 행동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을 쥐잡듯이 잡고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많은 위인들도 만났죠. 슈아브는 말했다. 모든 위인 혹은 지위를 가진 높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판보다는 인정정신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슈아브는 앤드류 가네기가 엄청난 성공을 가둔 가장 두드러진 비결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카네기는 자신의 동료들을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도 지지했다. 카네기는 심지어 자신의 묘비에서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는 스스로 묘비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자신보다 훌륭했던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 묻혀 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인정이야말로 록펠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그의 파트너 중 하나였던 에드워드 T. 베드포트가 실수를 저질러서 남미에서 잘못된 구매를 하여 100만 달러 이상을 날렸을 때였다. 록펠러는 비난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베드포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상황은 이미 종결된 다음이었다. 그래서 록펠러는 칭찬할 거리를 찾았다. 그는 베드포트에게 투자한 돈의 60%라도 건졌으니 잘했다고 축하해 주었다. 근사하군. 록펠러가 말했다. 우리는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데 말이야. 브로드웨이를 쥐락펴락했던 뛰어난 사업가 플로렌츠 지그펠트는 평범한 소녀들을 스타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평범한 소녀를 무대 위에 세운 다음 신비롭고 유혹적이고 매력 있는 여인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인정과 확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지그펠트는 예의와 배려의 힘만으로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합창단 여성들의 임금을 주당 30달러에서 무려 175달러로 인상했다. 또 지그펠트는 여성들에게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기도 했다. 뮤지컬 폴리스가 초연되던 밤, 그는 캐스팅된 모든 배우에게 축전을 보내고 합창단 여성들 모두에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장미꽃을 보냈다. 배우 알프레드 런트의 빈에서의 재회라는 영화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키워줄 자양분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친구들과 직원들의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에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경우는 얼마나 드문 일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쇠고기와 감자를 먹이며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샛별의 음악처럼 울려 퍼질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하지 않는다. 몇몇 독자들 중에는 여기까지 글을 읽다 지금쯤 캐캐묵은 말이라니, 아첨이라니, 그럴듯한 말이라니, 아부라니. 나도 그런 걸 시도해 보았지.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특히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아첨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아첨은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아첨은 보통 실패하고 또 그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워낙 인정에 굶주리고 인정을 갈망하여 진정한 인정이 아니어도 아무거나 집어삼키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풀과 지렁이라도 먹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여러 번 결혼했던 무디바니 형제가 결혼 시장에서 그렇게 불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왕자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2명의 아름답고 유명한 영화배우, 1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마돈나,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잡화점을 소유한 바바라 허튼과 결혼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아들라 로저스 세인트 존은 리버티지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들이 여성들에게 매력이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세상 일에 밝고 남성에 대해선 전문가이고 위대한 예술가이기도 했던 폴라 네그리가 그 까닭을 내게 설명해 준 적이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내가 만난 그 어떤 남자들보다 아첨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아첨이라는 기술은 지금과 같은 현대적이고 유머가 중요한 시대에는 잊혀버린 기술이죠. 확신하건대 그게 무디바디 형제가 여성들에게 매력이 있는 비결이에요.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을 좋아했다.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벤저미 디즐레일리는 여왕을 다룰 때 조금 지나칠 정도로 아첨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아부를 삽으로 퍼부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리즈레일리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대영 제국을 지배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유능하고 능수놀란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름대로 천재였다. 그러니 그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식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아첨은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아첨은 위조지폐와 같다. 위조지폐를 유통시켰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처럼 아첨도 결국은 문제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온다. 하나는 이기적이지 않다.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인정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최근에 멕시코시티 차플테페 궁전에서 알바로 오브레곤의 흉상을 본 적이 있다. 흉상 아래에 있는 오브레곤 장군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금원이 조각되어 있었다. 당신을 공격하는 적들을 두려워 말라. 당신에게 아첨하는 친구를 두려워하라. 아니다. 나는 결코 아첨을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에 있는 서재의 벽에 6개의 격언을 적어 놓도록 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싸구려 칭찬을 하지도 받지도 않도록 인도하소서. 싸구려 칭찬. 그것이 바로 아첨이다. 한 번은 그럴듯한 아첨의 정의를 읽은 적이 있다. 여기에서 다시 말해보겠다. 아첨이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당신의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마련이다. 아첨만으로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이미 인간관계의 전문가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로 95% 정도의 시간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길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한다면 싸구려이고 거짓투성이어서 입에 나오자마자 거짓임이 드러나는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에머슨같이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1000번은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우리의 업적, 우리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기로 하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할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2.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